당신만의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것에 맞는 환경을 찾아라. 혹은 내가 닮고 싶은 주파수에서 에너지를 내뿜는 그런 곳을 찾아라. 책 한 권을 통째로 흡수하는 대저택 서재. 오늘은 여러분 각자가 원하는 그 인생을 현실에서 그대로 현실화시키는 방법. 책 퀀텀 스크릿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다카하시 히로카즈의 또 다른 저서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물리학, 그 중에서도 양자역학에 초점을 맞춰서 이 돈이라는 에너지를 진짜 내 손 안으로 끌어오는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저자 다카하시 히로카즈의 말을 함께 들어보실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면 잠만 자도 끌어당길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현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는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에 이끌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끌어당김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데 이 행동에는 꼭 필요한 게 있다. 받아들임. 살면서 한 번쯤은 원하는 인생을 위해 화장실부터 청소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그 당시 청소를 안 한 이유는 화장실 청소부터 해야 성공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많은 이들의 버릇이다. 지금까지 뭘 많이 듣고 읽었음에도 바뀌지 않았다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것일 뿐이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스스로 판단해보라. 우리는 오늘 양자역학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명심하라. 그러니 당신이 어떻게 이해하든 당신이 맞다. 어차피 완벽히 이해할 수 없다. 물리학은 크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으로 나뉜다. 고전역학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를 들어 물체가 포물선 모양으로 그리는 궤도를 예측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법칙을 연구한다. 물질을 한없이 잘게 쪼개보자. 그러면 분자가 되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를 더 쪼개면 그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가지지 않는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띄엄띄엄 존재하며 돌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가장 작은 입자이자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소립자의 일종이다. 이걸 왜 알아야 하냐고? 우리 모두는 에너지이고 같은 에너지를 끌어당긴다는 결론을 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원리를 모르고 좋은 에너지를 갖기 위해 늘 말조심하고 좋은 사람들 곁에 있어라 하는 것과 원리를 알고 같은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 이유를 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 PC, 침대, 먹는 음식의 몸까지도 모두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 인간이 되고 사물이 되고 동물이나 식물이 되고 온갖 것으로 변한다. 그리고 이 원자와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를 가리켜 양자역학에서는 양자라고 부른다. 이 양자는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니고 있다. 입자는 질량, 그러니까 무게가 있고 위치가 정해질 수 있으며 움직이기 때문에 속도라는 개념이 있다. 반면 파동은 파장, 진동수, 진폭 등 입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갖는다. 영국의 물리학자 토마스 영은 빛의 정체가 도대체 입자인지 파동인지 증명하기 위해 그 유명한 이중 슬릿 실험을 했다. 자, 먼저 빛이 슬릿, 그러니까 좁고 긴 트임을 통과해 스크린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빛을 내는 도구와 스크린 사이에 직사각형 모양의 구멍 두 개를 뚫은 다음 스크린을 향해 빛을 쐈다. 처음 두 빛이 포개지면서 두 개 이상의 파동이 한 곳에서 만났을 때 새로운 파장을 만드는 간섭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간섭 현상으로 스크린 위에 흑백의 아름다운 줄무늬가 나타났고 이 줄무늬는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는 파동의 무늬와 일치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실험 결과를 보려고 사진을 찍기 위해 관찰을 했더니 빛이 입자처럼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두 개의 선이 생긴 것이다. 이 실험으로 물리학에서는 양자는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에서 술래가 안 볼 때 자유롭게 움직이는 파동 상태로 있다가 술래가 돌아보는 순간 움직임을 멈추는 입자의 상태가 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양자가 두 가지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이중성이라 하며 빛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와 실험은 더욱 발전해 빛뿐만 아니라 물질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이론들이 속속 등장한다. 그런 물질들은 세계를 이루고 세계는 곧 우주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우주도 이중성을 갖고 있다. 우주의 구성 비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95%, 눈에 보이는 물질은 단 5% 뿐이라는 것을 도쿄대 우주선 연구소의 데이터로 밝혀낸 바가 있다.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는 다시 물질과 에너지로 나뉘는데, 물질은 암흑물질, 에너지는 암흑에너지라 부른다. 암흑물질의 비율은 27%,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68%다.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우주가 어둠의 조직이 지배하는 존재같이 느껴지겠지만 그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빛을 비춰도 전혀 반사되지 않고 아주 어두워서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것일 뿐이다. 관측할 수도 없는데 존재를 확인했다? 답은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에 있다. 모든 물질은 질량이 있는 한 서로 보이지 않는 인력으로 끌어당긴다는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다. 1970년대 후반, 학계는 우주에서 빛으로는 관측할 수 없으나 중력의 영향을 받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하여 그것을 암흑물질, 우주의 팽창을 앞당기는 미지의 에너지에 암흑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인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인간이 사는 세계로 한 뼘 들어와 보자. 우리 눈에는 빨강, 파랑, 초록의 빛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시각세포가 있다. 이런 시각세포가 각각 색의 빛을 감지하는 비율에 따라 색이 결정된다. 예를 들면 물체에 반사되어서 눈에 들어온 빛에서 시각세포가 파랑만 감지하면 파랑이라고 판단한다. 파랑과 빨강을 모두 감지하면 자홍색이 될 것이다. 빨강과 초록을 감지하면 황색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혼합되어 다양한 색이 되는 세 가지 색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한다. 색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이 섞이면 검정색이 되지만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이 섞이면 흰색이 된다. 만약 시각세포가 어떠한 빛도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검정색이라 판단한다. 방에 있을 때 불을 끄면 캄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방이 검게 변한 것이 아니라 빛을 감지할 수 없어서 검다고 판단한 것일 뿐. 분명 방과 그 안에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구성 요소는 질량, 즉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 각자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E는 mc의 제곱.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물건들에게도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물질의 질량, C는 빛의 속도다. 얼마나 무거운지를 나타내는 질량과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속도의 곱이 에너지의 양이다. 즉 에너지가 있는 것은 물질로 바뀔 수 있고 물질 또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 불 꺼진 방은 마치 중력으로만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우주의 암흑물질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암흑에너지는 어떤 게 있을까? 인간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인간의 눈에 빛으로 느껴지는 전자파 에너지만 볼 수 있다. 이 가시광선은 빨강, 주황, 노랑에서 파랑, 남색, 보라까지 무지개색으로 구성된다. 범위는 360나노미터에서 830나노미터까지다. 그림을 보자. 양쪽 끝에 해당하는 빨강과 보라의 바깥쪽에는 적외선, 자외선이 있다. 자외선은 태양의 빛, 적외선은 가전제품 리모컨의 빛으로 이해하라. 이 적외선은 뱀에게는 보인다. 자외선은 곤충에게는 보인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사과가 정말 빨간색이 맞을까? 그건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다른 전자파를 보는 생물에게선 달리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물며 내가 빨간색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타인이 인식하는 빨간색은 다를 수도 있다. 사과를 놓고 빨간색이라는 언어로 묶은 우리의 약속일 뿐, 내가 빨강이라고 규정하는 그 색과 타인이 빨강이라고 규정하는 그 색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아무튼 이런 갖가지 해석을 낳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전자파가 있다. 이걸 우주의 암흑에너지에 비유할 수 있겠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 양은 1923년 미국의 물리학자 아서 컴프턴이 밝혀냈다. E는 HV, E는 에너지, H는 플랑크 상수, V는 빛의 진동수. 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 진동수란 무엇인가?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 즉 주파수다. 이렇게 진동이 클수록 에너지는 커지고 진동수가 작을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러면 한 뼘 더 들어가 인간을 보자. 인간한테서 눈에 보이는 건 육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정신이다. 육체는 실체가 있고 정신은 실체가 없다. 육체는 형태로 알 수 있고 정신은 기운으로 알 수 있다. 육체가 내는 에너지의 양은 마치 주먹질의 힘을 가늠하듯 속도와 질량으로 알 수 있고 정신이 내는 에너지는 진동수, 즉 주파수로 알 수 있다. 그렇다. 우리 정신도 에너지를 품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정신을 보자. 정신.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자각하는 건 표면의식이고 자각할 수는 없으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의식이 있다. 심장은 우리가 자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표면의식이 자각하지 않아도 내 몸의 면역 기능이 반응한다. 집을 나설 때 자각하지 않으나 자연스럽게 하는 그 모든 행동 또한 잠재의식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95%의 잠재의식과 5%의 표면의식이다. 즉 인간의 정신은 우주의 구성과 매우 흡사하다. 그리하여 우주, 우리의 세계, 우리,
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품고 있다.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실체가 있고 형태가 있지만 또 다른 면은 실체가 없고 기운으로 느껴진다. 육체임과 동시에 정신이고 마음이며 양이면서 질이고 빛인 동시에 어둠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에너지다. 여기서 당신은 입자와 파동의 에너지를 같이 품은 우리가 무언가를 들어올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고유의 진동수, 즉 주파수를 내뿜는다는 사실만 알아채면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명한다. 주파수가 맞으면 생각이 잘 통한다. 같은 파장을 느끼는 것이다. 실제로 이런 파장이 맞는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맞지 않으면 불편하다. 같은 주파수를 내는 것들끼리 끌린다. 그리하여 끌어당김 법칙은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됐다. 좋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따르고 좋은 경험이 따르고 그것들이 나를 이루는 형태이고 현상이 된다. 결국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고법은 여기서 온 것이다. 양자역학 이론 중 하나인 촉근 이론을 보자. 촉근 이론이란 세상을 이루는 물질의 최소 단위 소립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끈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런 끈이 진동하는 차이 때문에 온갖 소립자와 물질이 탄생했다는 이론이다. 점이 아닌 끈의 형태이기에 마치 현악기 줄처럼 진동한다는 말이다. 현악기, 기타나 바이올린이 떠오를 것이다. 이 악기들이 각 줄에 진동수 차이로 다양한 소리를 내듯 나의 세계, 우주를 전부 다양한 현악기로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교향곡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실제로 이 세상은 같은 파장이나 파동을 가진 것이 공명해서 물질이 된다. 유리자는 이산화규소라는 분자가 결합한 것이고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의 집합이다. 나도 나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작은 단위끼리 서로 공명해서 내가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몸은 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 이 공명 현상이 곧 끌어당김의 원리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 부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에 이 같은 이론이 활용된다. 실제로 당신이 어떤 돈 에너지와 공명하는지에 따라서 끌어당기는 돈의 현실이 달라진다. 단순해 보이지만 깊이가 있는 법칙이니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잘 된다고 생각한 일은 잘된 현실로 끌어당기고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일은 잘 되지 않는 현실로 끌어당긴다. 혹시 돈이 없어.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이런 말을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그 주파수와 공명에서 돈이 없는 상태가 찾아온다. 돈이 필요해. 돈을 원해. 라는 말도 마찬가지다.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을 원하는 주파수를 내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는 가지길 원하는 주파수와 공명하는 현상을 끌고 온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돈을 원하는 상태만 데려올 뿐이다. 결과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 어느 쪽이든 공명한 건 확실하나 참 얄궂다. 그렇다면 어떤 주파수를 내보내야 할까?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풍요의 주파수가 필요하다. 정확히는 이미 풍요로운 상태의 주파수이다. 진짜 부유한 사람은 애초에 돈이 부족하다거나 돈이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일이 없다. 상황에 따라 돈이 없다는 말을 전략적으로 내뱉을 뿐. 그의 마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로 대단한 부자는 돈이 공기처럼 이미 내 주변에 가득하다고 생각하기에 돈을 목적에 두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로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겠다. 당신은 나한테 없는 것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초점을 맞춰 결핍만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은가? 결핍만 생각하면 돈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돈에 대한 불안이나 걱정을 떨칠 수가 없게 된다. 이럴 땐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미 가진 것은 가령 지금까지 배운 것, 경험, 능력, 기술, 인간관계, 인맥 등이 있을 것이다. 지금 있는 풍요, 결핍이 아닌 풍요, 그걸 깨닫는 일이 부의 주파수를 내보내는 비결이다. 아픈 곳 없이 건강하다.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몸이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잘 수 있는 집이 있다. 가족이 있다. 결핍에서 풍요로 스위치를 탁 전환시켜라.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이 달라진다. 그래야 비로소 그 질에 맞는 것들로 내 주변이 서서히 채워지고 그 현상이 되고 현실이 된다. 이게 바로 부자의 사고법이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자. 행복한 부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돈을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이나 계좌에 찍힌 숫자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양자역학적으로 사고하라.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실체가 없는 형태인 동시에 실체 없는 기운이라 했다. 돈이라는 것 또한 입자인 동시에 파동을 내뿜는 에너지다. 행복한 부자는 돈이 에너지라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돈은 역동적이다. 돈이라는 에너지를 얼마나 생생하게 느끼는가에 따라 부의 크기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돈을 쓰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다. 돈을 쓰라고? 낭비하라고? 그런 말이 아니다.
돈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인식하는 사람이 하는 게 낭비다. 낭비는 값을 치는 금액보다 가치가 낮은 것에 돈을 쓰는 일을 뜻한다. 돈을 에너지로 보는 사람은 투자를 한다. 비단 주식, 부동산과 같은 단편적인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 값을 치는 금액보다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라. 만약 주식에 돈을 넣고 빼는 행위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값을 치른 금액보다 가치가 낮은 행위였다면 그건 낭비다. 만약 물건을 사는 행위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값을 치른 금액보다 가치가 높은 행위였다면 그건 투자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도 한다. 소비는 값을 치른 금액과 가치가 같은 것에 돈을 쓰는 일이다. 자, 다시 돈은 써야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해보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마치 낡은 소파를 버리고 새로운 소파를 들여놓는 것처럼 돈은 쓰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돈 에너지의 총량이 일정하기에 낡은 돈을 쓰면서 동시에 새로운 돈을 들이고 그와 함께 이 돈을 담는 그릇 자체를 넓혀야 한다. 그러니까 낡은 소파를 새로운 소파로 바꾼과 동시에 집 크기를 늘려가는 것이다. 그래야 부의 규모가 커지는 걸 실감할 수 있다. 이걸 위해선 돈의 역치를 높여야 한다. 역치란 무엇인가? 어떤 대상에게 반응하는 가장 작은 값을 말한다. 그러므로 돈 그릇을 넓힐 때는 상한 역치는 높이고 하한 역치는 낮춰야 한다. 상한 역치란 한 번에 낼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이다. 범죄 심리학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돈도 마찬가지로 내가 값을 치르거나 낸 적이 없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일은 없다. 그 값을 어디에 치를 것인지는 개인의 역량이다. 대체로 많은 부자들이 처음에는 종잣돈을 모아 큰 돈으로 투자 혹은 사업을 일으킨다. 이것이 상한 역치를 올리는 행위의 대표격이다. 반면 하한 역치는 어느 정도까지 돈을 절약할 수 있는가이다. 하한 역치를 낮추려면 먼저 생활 레벨을 극도로 떨어뜨려서 최소한 얼마 정도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득이 높아지면 누구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하한 역치를 낮추는 훈련을 해두면 나는 최소 이 정도 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알 수 있기에 공경에 처해도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결핍이 아닌 풍요의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하한 역치가 낮아 회복 탄력성이 높다. 하한 역치를 낮추지 않으면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이만큼은 벌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불안해진다. 그러면 이제 돈을 숫자로만 보게 된다. 돈이 충분히 많은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고 불안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모쪼록 상한 역치는 높이고 하한 역치는 더 낮춰라. 돈을 쓸 때 어디에 쓸 것인지 포인트를 기억해서 돈이 나갔다가 아니라 돈이 다녀온다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돈을 써라. 그렇게 나간 돈이 돌아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받아라. 돈 에너지가 순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겠다. 수입원을 만들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가치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란 당신이 가진 유일함이다. 다른 사람이 흉내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당신만의 귀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가치도 결국 에너지이고 진동이고 주파수가 아니겠는가. 그것에 맞는 환경을 찾아라. 혹은 내가 담고 싶은 주파수에서 에너지를 내뿜는 그런 곳을 찾아라. 그곳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다 보면 당신이 진정 그 주파수를 원하는지 아닌지 알게 된다. 내가 원하는 주파수가 나의 성향이다. 나의 성향에 맞는 방법과 환경을 알면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직접 겪어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신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바로 그 선택을 해버렸다. 변하는 것들 사이에서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이자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 매거진 모틀리풀의 컬럼니스트이기도 하죠. 인사이트 대장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을 가져와 봤습니다. 모건하우절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극단적인 경기 호황, 그리고 또 그보다 더 극단적인 불경기,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면 보이게 되는 개개인 앞에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행과 행운, 이 사이에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마인드 세팅, 오늘은 저자 모건하우절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운과 우연에 지독하게 취약한 세상이다. 변화는 인간의 호기심을 먹고 인간이 볼 수 없는 속도로 성장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한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며 기회와 리스크, 불확실성, 집단 소속감, 사회적 강요에 대한 반응은 500년 전과 비교해봐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에겐 절대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변하는 것들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다 보니 나는 나를 잃고 운과 우연에 기대어 살아가는 아이러니가 펼쳐진 것이다. 그렇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의 행동 방식. 이건 그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그리하여 나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지금쯤 모두가 이제는 지쳤다며 좀 더 빠른 속도, 편한 길, 효율적인 일처리, 그야말로 효율을 외칠 때 나는 당신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지름길로 가려다가 가장 끔찍한 결말을 맞은 사상 최악의 사건을 알고 있는가? 도너 파티의 이야기다. 1846년 도너 가족이 이끄는 87명의 사람들이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를 출발해 머나먼 캘리포니아주로 향했다. 그들의 마음은 새로운 땅에서 만날 부와 성공에 대한 꿈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때는 가히 최상의 시기였다. 그들의 의지만 사그러들지 않는다면 도달한 즉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러나 그 길은 대단히 고되고 위험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다. 왜 아니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까지 오로지 두 발로 걸어 나아가는 대륙 횡단을 한다는 건 사실 가늠이 안 되는 것이니까. 전체 여정의 절반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 그러던 중 오하이오주의 한 탐험가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의 조언에 따르면 남부를 지나는 기존의 경로대로 계속 가면 거리가 너무 멀기에 자신이 알려주는 지름길을 통과하면 최소 3, 4일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분 1초라도 이 여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무리는 고심 끝에 그 조언을 따랐다. 그러나 그 탐험가는 그 길이 잘 닦여있는 좋은 길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이동 경로는 짧아질지언정 길은 험했고 한여름에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사막에 잔인한 더위까지 찾아온 것, 물은 거의 바닥났고 물을 구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데리고 출발했던 소들은 살인적인 더위에 거의 다 죽었으며 결정적으로 이들의 전체 일정도 무려 한 달이나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눈이 최대 6m까지 쌓여있는 산악 지역까지 통과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847년엔 기록적인 추위가 찾아왔고 남은 인원 중 절반 이상은 18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었다. 이 산맥을 통과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들은 그저 산 밑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겨울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곧바로 사람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다. 생존자들은 이후 두고 회자될 끔찍한 방법에 의존한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죽은 이들의 살을 먹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바로 그 선택을 해버렸다. 모두가 이 사건을 무리한 것들을 쫓으려다 벌어진 참담한 비극이라고만 이야기한다. 글쎄, 과연 그럴까? 나는 그들이 캘리포니아로 떠나겠다는 그 결단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만 그 결단 외에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 찰리 멍거는 말한다.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일화는 다소 극단적일 뿐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숱한 결단, 실행, 그리고 좌절과 맞닿아 있다. 자,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 보자.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내 동료가 SNS 전문가를 고용했다. 그 전문가는 3시간가량 우리에게 해시태그 활용법, 하루 중 SNS에 글을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 그 밖에 수많은 꿀팁을 상세히 설명했다. 물론 전부 좋은 조언이었다. 하지만 그는 SNS를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결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비결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읽고 싶어하는 좋은 글은 주로 어떤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는 그것까지 아는 전문가이며 분석가가 맞다. 그런데 그가 남들이 다 알 법한 기술적인 부분만 늘어놓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남들에게 알려주기 싫다거나 혼자 독점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좋은 글을 쓰는 것이 쉽고 빠르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어렵다. 시간과 창의성이 필요하다.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다. 하지만 잘만 된다면 효과는 확실하다. 성공률이 거의 100%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쉽지 않다. 다이어트, 투자, 마케팅, 기타 다른 영역도 다 똑같다. 모두가 지름길만을 원한다. 우리는 빠르고 쉬운 길에 혹한다. 자꾸만 어쩌면 평생 고생하지 않고 길을 가려고만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길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늘 그래왔다. 그런데 갈수록 더 심해진다. 기술의 발전이 결과물을 얻는 속도에 대한 인간의 기대치를 높여놓았기 때문이다. 이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본질을 탓하며 자기 스스로를 다그친다. 그러다 결국 운과 우연에 기댄다. 그렇게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이것을 깨닫길 바란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미국의 TV 토크쇼 진행자 데이빗은 코미디언이자 동료 제리 사인펠드에게 새로 시작한 시트콤이 잘 되어가냐고 물었다. 제리는 고민이 있다며 말했다. 방송국에서 코미디 작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는데 그 결과물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다. 그런 제리에게 데이빗은 말한다. 한 번에 마음에 들면 그게 이상한 일 아닐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제리가 어리둥절한 듯 물었다. 빵빵 터지는 극본을 처음부터 날마다 써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동료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렇죠. 그건 힘들죠.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추후 제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길이 옳은 길입니다. 그 시트콤이 성공한 건 제가 모든 걸 다 챙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사, 장면, 편집, 캐스팅까지 전부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잘못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직관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지름길의 위험성을 완벽하게 표현해준다. 우리는 성공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한 바 있다. 만일 자기 직업에서 하는 일의 절반만 즐길 수 있어도 그건 대단한 일이다.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다.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게 현실이다. 어떤 일이든 싫은 측면이 있기 마련이다. 대법원 판사도 자기 일에서 싫은 부분이 있다. 대학 교수도 참석하기 싫은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모든 직업에는 싫은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직업의 일부다. 그렇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 중에 공짜는 없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르며 대개 그 비용은 다가올 보상의 크기와 비례한다. 하지만 그 보상의 가격표는 그 어느 곳에도 달려있지 않다. 그 비용을 현금으로 치를 수 없다는 얘기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불확실성, 까다로운 사람 상대하기, 관료주의, 나와 상충하는 타인의 의견, 귀찮고 번거로운 일, 부조리한 상황, 기나긴 시간, 끊임없는 회의감 등의 형태로 우리에게 비용을 청구하지만 그 실체가 없다. 그래서 괴로운 것이다. 괴로움. 그것이 발전과 성공을 위한 비용이고 그게 바로 현금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 비용은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명심하라. 동시에 그 반대편에는 치러야 할 비용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하라. 여기에는 쿠폰도 없고 할인도 없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까? 이게 아니다. 혼란스럽고 불완전한 내 세계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효율성을 견디는 것이 최선일까? 라고 물어야 한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로렌스가 뜨거운 성냥불을 아무렇지 않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본 다른 사람이 그걸 똑같이 따라했다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른다. 이거 엄청 뜨겁잖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러자 로렌스가 대답한다. 뜨거워도 개의치 않는 거지. 당신이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그 고통을 개의치 않는 마인드다. 이는 인생에 꼭 필요한 능력 중 하나다. 고통을 피해갈 쉬운 해결책이나 지름길부터 찾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고통을 참아내는 능력 말이다. 그리고 그 필요한 때를 잘 가려야 한다. 여기 좋은 예시가 하나 있다. 루스벨트는 대통령이었던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탓에 화장실에 갈 때도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다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렌지 주스를 엄청나게 마시고 싶지만 누군가 우유를 가져다 주면 마음에 듭니다 라고 말하고 우유를 마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얼마만큼의 불편함을 견뎌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합리성과 혼란, 골치 아픈 인간관계, 불완전한 인간들로 들끓는 곳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성공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주어진 뜨거운 불에서 몇 도까지 삼켜야 하는지 파악이 된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이 비생산적이거나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야 멋지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완벽함을 원한다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여백을 남겨두려 하지 않는다. 대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최대한 완벽을 기하려는 그 욕구를 제어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보자. 약간의 비효율성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적이다. 다소 기괴하고 욕도 많이 먹지만 이런 비효율을 스스로 허용해 전 세계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파급력을 내보이는 인물이 있다. 일론 머스크를 보라. 도대체 어떤 종류의 32살 인간이 GM과 나사 모두와 맞붙어 경쟁할 생각을 할까?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다. 이건 그를 숭배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그는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생각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만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 트위터 에티켓이며 사생활 관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 화성에 인간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에 개인 재산을 쏟아붓는 이 사람은 여타 관리되지 않는 자신의 사생활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어떤 한 가지의 비정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서는 비정상적으로 형편없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완벽을 기하려는 것과 완전히 다르지 않은가? 그는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분야에서 비효율을 그냥 인정해버렸다. 완벽하길 내려놓은 것이다. 그냥 욕을 먹고 미친놈 소리를 듣는다. 그것이 바로 그가 삼키는 불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천재적이고 대담한 도전자의 모습을 한 머스크를 좋아한다. 하지만 사회적 관습과 상식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모습의 머스크는 싫어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습을 분리할 수는 없다. 이 둘은 리스크와 수익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것이다. 트레이드 오프란 무엇인가? 상충 관계, 즉 거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균형점, 절충점을 의미한다. 즉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당신이 가고 싶은 새로운 길에는 당신의 마음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는 동시에 당신이 견뎌야 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에 평균으로의 회귀가 일어난다. 이 평균으로의 회귀는 역사 속에서 대단히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떤 사람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는 성격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자. 그 특징은 그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 또한 높인다. 여기서 당신이 주목해야 할 건 내가 어느 지점까지 삼킬 수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다. 만약 일론 머스크만큼 돈을 벌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비효율과 불길이 당신을 덮쳐 짓누를 것이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길을 한 번 더 재점검해보라. 여기서 당신의 길을 스스로 다시 돌아보았다고 해도 돌아서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보다 더 잘 살고 싶다. 왜? 지름길과 효율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양식, 그 안에 더 단단한 인간의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시기심. 사실 객관적인 불안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며 대개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내가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모두가 그렇게 한다.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모두가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중얼거린다. 남들은 뭘 갖고 있지? 남들은 뭘 하지? 나도 저걸 가져야 하는데, 나도 저걸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옛날이 더 좋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와 주변 사람 대다수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집도 만족스러웠다. 왜? 남들도 그 정도 되는 집에 살았기 때문이다. 생활 편의 서비스가 부족해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 이웃도 같은 처지였기 때문이다. 물려받은 옷도 괜찮았다.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휴가를 이렇게 보내도 저렇게 보내도 다 괜찮았다. 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느낀 시대가 있긴 있었으나 이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기심을 좋게 포장하면 기대치다. 이 기대치는 오늘날의 경제를 만들었고 이 경제는 또다시 세 가지 양상을 만들었다. 부를 과시하는 태도, 타인의 부에 대한 불타는 시기심. 최근 몇십 년 사이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다. 내가 가진 건 예전보다 늘었어. 그런데 저 사람에 비하면 아직 멀었지. 시기심은 어떤 측면에서는 유용하다. 저들이 가진 걸 나도 갖겠다라는 마음은 발전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그리고 이 자극제는 아주 잠깐 사그라들지언정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바로 당신을 지름길의 유혹으로 빠뜨리고 당연히 견뎌야 할 비효율을 못 견디게 만들고 평균으로 회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다 또다시 백만장자를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질이다. 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특성이 나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시기심과 기대치, 그리고 지름길과 비효율,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가?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해서 좋을 것이 없다. 나의 기대치, 그리고 내가 감내해야 할 것들만 단순히 정리해서 마음에 넣고 하루를 그냥 살아라. 흔히 사람들은 가장 거대한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혁신이 가장 큰 위협이 되고 또 가장 큰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대개 그렇지 않다. 2010년 예일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이 증가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꼭 밥을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니다. 살이 찌는 건
적은 양의 간식을 너무 자주 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준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 작은 혁신이 시간을 두고 합쳐지면서 서서히 축적되어 일어난다. 에디슨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다량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발명가였다. 그 과정에서 만난 작은 발견들이 서로 결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의미 있는 발명품으로 이어진다고 확신했다. 개인의 혁신 또한 마찬가지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내가 삼켜낼 수 있는 적정선을 이해하면 역설적으로 내가 바꿔낼 수 있는 변화를 알아챌 수 있다. 한 방에 뒤집어 버리겠다는 바로 그 지름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당신의 목표에 상응하는 뜨거운 그 온도를 몇 도까지 인내할 수 있는가? 내가 지닌 확고한 신념이나 견해 중 지금껏 늘 옳았던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러므로 오늘 하루 아주 작게라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경쟁 우위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경쟁 우위를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앞으로 당신이 기어코 일어날 바로 그것을 오래도록 잃지 않는 일이다. 바라건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